안녕하세요, 킹캉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떠나서 이제 뉴욕에서 새로운 비디오를 맡게 됐는데요. 오늘은 그 저번 주에 비해서 투자은행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오늘은 그 사모펀드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 지금 제가 뉴욕이라 바깥에서 이제 좀 소리랑 소음이 있어도 좀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모펀드 제가 이랬으니까 어떤 건지 좀 제가 설명해 드리고 한번 제가 파헤쳐 볼게요. 네. 그 사모펀드는 생각하시면 어떤 뜻이냐면 개인적으로 투자자들한테서 돈을 받아서 그 투자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투자 이제 종목들은 회사를 사고 파는 이제 LBO 바이아웃, 이제 뭐 채권들을 살 수 있는 크레딧 쪽에서 하는 그 종목도 있고, 세 번째는 이제 부동산 리얼스테이트 같은 것도 사고 파는 거 하는 투자 방식도 있어요. 이제 크게 해서 한국에서는 LBO 바이아웃을 생각하시면 되게 모르실 분들이 많은데, 이런 큰 회사들도 이제 사실 이런 큰 펀드들이 그 인수해서 다시 매각하는 과정을 있었던 경우도 많아요. 뭐 대체적으로 홈플러스, 그다음에 또 다시 유명한 거는 오비 맥주, 그다음에 코웨이 등등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그 오비 맥주는 되게 재밌는 게 한국에서 이 정도만한 규모의 딜이 더 나올 것 같지 않은 이유가 2009년도 때 KKR이랑 어피니티 파트너즈라는 그 큰 그 사모펀드, KKR은 뭐 전 세계적으로도 크고 어피니티 파트너즈 홍콩에 있는 PE 펀드인데요. 이 두 펀드가 18억 달러에 2009년에 인수를 했어요. 오비 맥주가 뭐 아시다시피 카스 파는 것들이요. 그거를 이제 2014년도에 다시 팔아요. 2009년도 때 AB InBev라는 그 전 세계적으로 제일 큰 이제 맥주 회사라고 봐도 되죠. 버드와이저 이런 거 파는 애들한테 18억 달러에 사서 5년 후에 다시 되팔아요. 얼마에 파는지 아세요? 58억 달러에 파는 거예요. 이제 40억 달러 차익을 난 거죠. 5년 안에. 그게 4조 이상 되는 규모의 금액을 회사를 사고 팔므로써 이익을 챙긴 사모펀드예요. 그게. 저는 어차피 LBO 바이아 쪽에서 일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더 파고들 건데, 어떻게 사모펀드가 운영이 되고 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고 어떤 업무들을 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들은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장점 단점들을 말해 볼게요. 이랬을 때 당시를 토대로. 전 세계적으로 큰 데들은 이제 블랙스톤, KKR, 칼날 같이 큰 사모펀드가 있으면, 한국에서는 이제 뭐 MBK, 어피니티 파트너스, 한행 컴퍼니들이 있는 거죠. 이런 세계적으로 큰 그 곳들은, 블랙스톤 같은 곳들은 이제 그 AUM이라고 하죠. Asset Under Management, 운영 자금이 이제 1,000조 원 이상이 돼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한국 정부 예산이 1년에 500조 정도가 되니까 거의 2배 이상 되는 이게 큰 자금을 운영하는 곳이 이제 사모펀드가 됐는데, 이런 큰 사모펀드들은 도대체 어떤 곳인지 한번 저희가 아마 파헤쳐 보죠. 팍팍. 이제 제일 많은 질문하실 것들은 이 사모펀드는 돈을 어떻게 버냐고 물어보실 거예요. 제가 말했듯이 투자자들한테 돈을 받아서 대신 투자를 한다는 느낌을 보면 돼요. 이 관계를 어떻게 보시냐면요, Limited Partners, LP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저희가 아는 뭐 국민연금 이런 분들께서 돈을 그 GP, General Partners라고 하는 분들이죠. 이 펀드들한테 돈을 주는 거죠. 돈을 줘서 우리 대신 돈을 매니지 해줘라 하는 형식의 그 갑을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 GP라고 하는 이제 이 사모펀드들은 매년 운영 보수비로 2%씩 가져가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1,000억을 모았어요. 내가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그 1,000억에 대해서 2%면 20억인 거죠. 20억을 매년 가져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 1,000억짜리 펀드를 이제 운영하려면 이제 팀원도 필요하고 사무실도 필요하고 등등 이렇게 나가는 지출이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는 그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또 다른 비용들, 뭐 여행 경비들도 이제 포함되겠죠. 이 잘 나가는 펀드들은 재밌는 게 2%가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그게 norm이라고 생각하시면 3%까지도 받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잘 나가는 펀드들은 되게 비싸더라도 이제 LP들이 들어가고 싶으니까요. 왜냐면 잘 나간다는 펀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리턴이 엄청 높으니까, 아무리 비싸고 해도 이런 비싼 그 비용을 내도 리턴이 크니까 당연히 투자자 입장으로서는 투자를 하고 싶은 거겠죠. 이제 당연히 이제 그 3%, 2% 이 운영비를 누가 가져가냐? 창업자나 이제 되게 시니어 파트너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왜냐면 펀드가 제가 말했듯이 1,000억 펀드에서 이제 1조 펀드가 되면 당연히 사무실도 커지겠고 이제 사람들도 더 많이 뽑겠지만, 1조 원 정도 되면 매년 200억
가져가는 거예요. 200억에서 사실 200억 다 쓰진 않겠죠, 지출로는. 이제 막 엄청 많은 한 100억 정도가 남는다고 하면 이제 그거를 파운더나 이제 그 매니지먼트가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게 연봉인 거예요. 이제 뭐 몇십조 되는 펀드를 이제 운영하는 입장으로서 보면 이제 그분들이 매년 연봉이 몇백억씩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되게 안정적이게. 왜냐면 펀드를 차렸을 때는 거의 한 10년 정도거든요. 펀드 그 라이프 사이클이 5년 정도 투자를 하고 5년 정도 회수를 한다는 그 횟수를 봤었을 때 그 5년 정도 매년 2%씩 가져간다고 보면 돼요. 또 두 번째, 펀드가 어떻게 돈을 버냐? 이거는 성공보수, carried interest라고 하는 거죠. 한국말로는 carry라고도 하고 성공보수라고도 하고요. 이게 정말 되게 중요한 거긴 해요. 사모펀드들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억만장자가 되신 분들이나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은 매년 운영비 2% 3% 받아서 이제 그 연봉으로 버는 게 아니라 성공보수로 가져가는 게 많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투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투자를 했었을 때 이익이 났을 때 거기서 몇 퍼센트 떼가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대체적으로는 20%를 가져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말하는 2&20이라고 해요. 2% 매년 운영비, 20% 캐리 성공보수로 가져간다. 20%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할게요. 당연히 이 계산은 되게 더 복잡해요. 뭐 허들, 워터폴 뭐 등등 이런 것들을 다 빼고 이제 그 보시는 분들 쉽게 말씀드리면 회사를 1,000억에 사요. 회사를 1,000억에 사서 2,000억에 되팔면 이제 이익이 얼마야? 1,000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20%를 떼간다는 거예요. 사모펀드에서 20% 1,000억에 사서 2,000억 팔았을 때 1,000억에 대한 이익에서 20%면 200억을 자기가 가져가고 나머지 800억 이익은 다시 투자자분들 LP들한테 다시 돌려준다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투자 이익이 더 커지고 이제 자본금이 더 커지니까 뭐 1조에서 이제 2배, 2조에 팔면 이제 1조에서 20%면 이제 2,000억. 이게 점점 그 금액이 커지는 거죠. 당연히 1,000억에 산 회사를 2,000억에 파는 게 더 쉽지 1조에 사서 2조에 파는 것보다는 더 쉽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 성과금을 제일 크게 하려면 좋은 투자를 할 수 있고 그 회사를 샀었을 때 어떻게 도움을 주고 어떻게 코스트를 컷하고 어떻게 그거를 성장할 수 있는지 그게 역량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사모펀드 팀한테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생각하시면 이럴 거 아니에요. 운영비를 2%씩 매년 가져가니까 그냥 운영비만 가져가면 땡큐 아니야? 하겠지만 성공보수를 제가 심플하게 아까 계산했는데 성공보수 계산했었을 때 LP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원금 회수하는 게 먼저고 원금 말고도 떼간 그런 수수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운영비 이런 것들 다 빼고 나서 남은 이익에 대해서 20%를 가져간다는 거니까 아무리 큰 운영비를 가져갔었으면 그거를 일단 다 원금 회수를 할 때 투자자분들한테 다시 돌려드려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1,000억에 대해서 운영비 20억씩 5년 동안 가져갔으면 100억일 거 아니에요. 그 100억도 원금 회수하실 때 그거 100억을 먼저 드리고 나머지 이익에서 20%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세 번째, 팀 업무.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이 사모펀드는 이렇게 근사한 어떻게 보면 레버뉴 모델이 있는 거 아니에요. 비즈니스 모델이 매년 운영비 가져가고 성공보수도 이제 크게 20%나 가져가면 이제 뭐 돈도 엄청 천문학적인 금액을 가져갈 수 있는데 팀은 어떻게 되냐? 펀드마다 다 다르긴 해요. 근데 뭐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첫 번째 뭐 파트너, 두 번째 프린시플 밑에, 세 번째 바이스 프레지던트, 네 번째 시니어 어소시에이트, 그 밑에 어소시에이트, 그 다음에 이제 엄청 큰 펀드들 가끔씩 애널리스트 레벨이 있어요. 거의 대학교 졸업하자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어소시에이트, 시니어 어소시에이트, 바이스 프레지던트, 프린시플, 매니지먼트 디렉터 아니면 파트너가 있어요. 당연히 창업자분들은 뭐 매니징 파트너나 다른 그 타이틀을 쓰겠지만 그 레벨에서 제가 어떤 일들을 하는지 제가 세부화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이제 제가 밑에서부터 할게요. 뭐 펀드마다 조금씩 있겠지만 대충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큰 펀드들에서는 어떻게 보면 딜 사이즈가 크니까 팀원이 되게 많아요. 각각 딜마다 진짜 거의 파트너 아니면 매니징 디렉터 1명, 프린시플 아니면 바이스 프레지던트 또 1명, 시니어 어소시에이트 또 1명, 어소시에이트도 이제 뭐 1명 아니면 2명 이렇게 한 4-5명 이상 되는 딜팀을 갖고 해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회사 규모도 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투입돼서
보는 게 더 수월하기도 하죠. 왜냐면 뭐 1조 원 이상 뭐 몇십 조짜리 회사를 살려고 하면 사실 3-4명 갖고는 안 되니까 많은 팀원들이 있겠죠. 당연히 투자팀에서만 그런 거지 이제 큰 펀드들은 오퍼레이션 팀이나 다른 내부적인 팀들도 같이 붙으면 뭐 10명 이상씩 갈 수가 있어요. 큰 회사를 살 때는 리스크를 제일 미니마이즈 하고 싶기 때문에요. 근데 제가 이랬던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을 사는 이제 미러마켓이나 어퍼 미러마켓 회사들은 팀들이 조금 더 린해요. 더 조그만 거죠. 회사 사이즈도 작기도 하고 더 많은 볼륨이 더 많은 거죠. 왜냐면 어떻게 생각하시면요,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1조 원, 10조 원 이상 되는 회사가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겟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1조 원 밑에 1,000억 원 이상인 규모 회사들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도 정말 몇천 개 이상이 있어요. 그 정도 많은 회사를 리뷰하려면 되게 어떻게 보면 많은 팀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각 팀마다 5-6명씩 있으면 이제 많은 회사를 볼 수 없기 때문에 팀이 되게 조그맣게 가져가요. 뭐 흔히 말해서 뭐 파트너, 프린시플 아니면 바이스 프레지던트 그 다음에 시니어 어소시에이트 아니면 어소시에이트 그 3명 정도가 하는 경우가 많고요. 어쩔 경우에는 2명씩도 있어요. 파트너랑 그냥 2명씩 일할 때도 많고요. 왜냐면 작은 팀으로 빨리빨리 어떻게 보면 회사들을 리뷰도 하고 분석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제 업무는 어떻게 배분화됐냐? 조그만 밑에서부터 시작할게요. 이제 어소시에이트나 시니어 어소시에이트부터 얘기할게요. 애널리스트 경우는 많은 데가 없고 대학에서 바로 졸업해서 온 경우가 많고 사실 잡일을 많이 하는데, 이런 어소들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뱅킹에서 2년이나 컨설팅에서 2년을 일했기 때문에 일적으로도 되게 똑똑하고 똘똘한 친구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빡센 인터뷰 면접 프로세스를 통과해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친구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제 일적으로도 잘하고 어떻게 할 이제 뭐 테크니컬한 스킬들 다 있는 거죠. 어소들은 어떤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모든 분석 프레젠테이션들을 이쪽 친구들이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짬찌니까 모든 일들 자기네들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게 무슨 뜻이냐면, 투자에 관심 있는 회사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 룸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이 회사 자료들이나 모든 것도 다 받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다 분석하는 거예요. 엑셀을 통해서 데이터를 보면서 트렌드를 읽으려고 하고, 매출 트렌드가 어땠는지, 매출 트렌드가 왜 이렇게 올라갔는지 떨어졌는지 이 요소들도 알아야 되고, 어떻게 보면 또 이익문 이 면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왜 있었는지 이익 트렌드도 보고, 이익이 왜 떨어졌는지 올라간지 이런 모든 세분화적인 분석들을 다 어떻게 보면 어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사실 보면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제일 많이 주된 업무기도 하죠. 또 다른 많이 하는 것들은 이제 뭐 커스터머 콜스 같은 것도 있고요. 딜리전스, 듀 딜리전스 있잖아요. DD 이런 걸 할 때 많은 사람들이랑 어떻게 보면 얘기도 해야 되고 면접 같은 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인더스트리 엑스퍼트나 전문가들한테도 많은 이렇게 인사이트를 받고 하려면 이런 어소 친구들이 이제 전화를 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콜을 하면서 많은 인더스트리 나레지나 지식들을 가져와서 이제 전체 팀들한테 이제 쉐어하는 거죠. 공유를 하는 거죠. 이런 인사이트 같은 거에 대해서도.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제일 밑에 있는 친구들이 제일 컴퓨터 앞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 같기도 해요. 당연히 미팅들도 다 가겠지만. 이제 두 번째로 보면 시니어 어소시에이트, 바이스 프레지던트 같이 묶을게요. 왜냐면 같이 업무들도 비슷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승진했을 때 하는 일은 비슷하니까요. 미국에서는 통상적으로 이 친구들을 쿼터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식축구에서 아시다시피 공 던지는 사령관이라고 하시다시피. 왜냐면 이 친구들이 매니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팀원 내부적으로 했을 때는 이 자기네들 밑에 있는 어소들이 자기가 준 일들을 잘 하고 있나, 위에서는 이제 매니지 expectation이라고 하죠. 영어로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파트너랑 같이 이렇게 타임라인을 짜고, 우리가 이만큼까지 일을 할 수 있고 이때까지 너한테 우리가 했던 일들 보여줄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기대감을 이렇게 매니지를 하는 거죠. 이때까지 우리가 데이터를 받아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이때까지 알려줄게. 그러면 그 정보 갖고 어소한테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으니까 너는 이 일을 해, 나는 이 일을 배분할게. 그러니까 되게 매니저 엄마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어떻게 보면 외부적으로도 이제 투자은행이나 그쪽 셀러가 있을 거 아니야. 그쪽 셀러랑도 이제 커뮤니케이션도 리드하고 하는 친구가 이제 시니어 어소시에이트, 이 바이스 프레지던트, 이 중간 레벨에 있는 친구들이 거의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생각해보시면 이 친구들이 왜 이렇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면, 거의 이 친구들 때문에 프로세스가 이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게 공장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돌아가는 이유가 이쪽 친구들이 없으면 안 돌아가겠죠. 그냥 파트너는 없어. 이게 조그만 짬찌들이랑 뭐 연락도 없을 거고 대화 이런 것도 없을 거고 이 중간 역할이 되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 타임라인 같은 것도 짜고 어떻게 보면 이 큰 틀을 짠 상태에서 그 이제 디테일대로 다 채워놓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각색을 한 상태, 그 영화로 타지만 각색을 했었으면 각본을 짠다고 생각하면 돼요. 차근차근 대사 같은 것도 짜고 이 회사를 우리가 사고 싶을 때는 어떤 이 투자를 위해서 어떤 분석을 해야 될지 이렇게 짜고 촘촘하게 다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또 중요한 거는 제3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로펌, 뭐 회계법인, 뭐 보험사 컨설턴트들 쓸 거 아니에요. 이런 친구들 쓸 때도 이 사람들 다 매니지 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금융업 잘한다는 친구들 보면 이쪽 중간 레벨 친구들 보면 성격 그때 나오는 것 같아요. 타입 A 친구들 많은 거죠. 똑똑하고 일도 잘하고 되게 빨리빨리 그 매니지도 하고 엄청 많은 것들을 되게 다 그 실수 없이 해야 되니까 정말 진짜 어떻게 보시면 진짜 똑똑해야 되기도 하지만 업무랑 엄청 그 강도 높은 일량도 다 해야 되는 거니까 사실 이쪽에서 잘한 친구들은 파트너 되는 거 많지만 여기까지 못하는 그 승진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은 거죠. 어떻게 보면 제일 스트레스도 많기도 하고요. 이제 여기 위에는 Principal Managing Director라고 하는 거죠. 이제 사실상 딜 리드라고 하는 거죠. 딜 리드. 왜냐면 이 사람들이 딜을 사실상 총사령관으로서 투자하고 싶은 회사들 매니지먼트들이랑도 관계도 맺고 이제 얼굴 마담이 되는 거죠. 얼굴 이미지가 돼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랑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자기가 관계를 형성하고 이제 투자은행들한테 이제 대부분 이런 좋은 회사들이 있다는 거를 소스를 받을 거 아니에요. 딜 소싱할 때 이런 투자은행량도 이제 어떻게 보면 관계도 맺고 어떻게 보면 영업력도 되게 많아요. 이 포지션은 그 외부적으로도 자기 얼굴 걸고 하기 때문에 자기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영업력도 중요해야 되지만 내부적으로는 어떤 롤을 해야 되냐면 제가 말했듯이 나는 이 섹터에서 이런 회사들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나는 이 회사들을 봤을 때 어떤 것들을 보고 이 회사들을 출연할 거다 하는 게 이쪽 그 프린시플 앤 매니징 디렉터 딜 리드들이 하는 거예요. 사실상 이제 내부적으로도 이제 그 논의할 거 아니에요. 인베스트먼트 커뮤니티 뭐 투자 회의 미팅 있었을 때도 그 모든 디스커션을 거의 다 리드하고 그 사람들을 이제 설득시키는 그 업무를 이분들이 하면 돼요. 사실 이분들이 대빵이기 때문에 돈도 제일 많이 가져가고 어떻게 보면 책임감 제일 큰 거죠. 투자라는 건 그냥 돈을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투자 성과가 좋아야 되니까 이런 것들 다 토대로 생각하고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 다 짜는 거는 사실 짬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40대,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때 많이 이 롤을 부여받아서 이제 일을 하는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팀원들에 대해서 이제 좋은 틀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되게 투자 회사기 때문에 되게 심플해요. 일은 어떻게 보면 좋은 회사들을 저희가 스크리닝해서 리뷰를 하고 좋은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회사를 다 짧게 부시는 거예요. 이 회사들은 어떻게 돈을 벌었고 어떤 식으로 그 돈을 더 벌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캐치해내야 되는 게 이 사모펀드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임무기도 하고 그걸 갖고 어떻게 해서 돈을 벌까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 거죠. 여기서 이제 되게 논란의 경우가 있는 거죠. 왜냐면 생각해보면 회사가 돌아갈 때 매출도 키우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그 커스트, 지출도 낮추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많은 사모펀드들이 생각해보시면 어떻게 보면 그 매출을 어떻게 늘릴까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죠. 좋은 매니지먼트가 있고 좋은 M&A나 이렇게 몸집 불리기 제일 좋은 게 조그만 회사들을 많이 사서 키우는 것도 있지만 제일 쉬운 방법은 사실 지출을 줄이는 거예요. 많은 회사들이 이런 지출들을 되게 엄청 짜게 하는 게 아니라 되게 편하게 자기가 오너니까 자기가 창업자고 편하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회사를 런하니까 지출 같은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많은 이제 사모펀드들은 이런 그 공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정도만한 규모의 회사가 있고 이 정도만한 매출을 하고 싶으면 지출 면에서 이 디파트먼트, 이 팀에는 몇 명이 필요하고 하니까 필요 없는 뭐 자원들이나 그 사람들을 해고시키면서 지출을 줄여들면서 마진을 높이고 이익률도 높이면서 나중에 이제 회사를 다시 되팔 때 더 큰 가격에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마진이 커지는 거잖아요. 지출이 줄어들으니까 마진이 커지면 영업이익률도 높아지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투자가 된 거죠. 저는 생각했을 때
사모펀드 왜 오냐고 봤을 때 투자은행에서 2년 동안 트레이닝 했을 때 좋은 거는 테크니컬한 거 많이 배워요. 어떻게 보면 이런 파이낸셜 모델도 짜고 어떻게 프레젠테이션을 예쁘게 만든지 이런 거 배웠다고 생각하시면 기초가 다진 상태에서 사모펀드로 오면 좋은 거는 크리티컬 띵킹.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비판적이고 한 사고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배울 수 있는 게 투자자로서 좋은 경험인 것 같긴 해요. 이런 사모펀드에 왔을 때는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패턴 매칭을 배울 수 있는 거는 투자 펀드에서 배울 수 있는 거지 사실 투자 은행에서 배울 수 없는 거잖아요. 그쪽은 세일즈니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거기다가 20대 중후반 때 왔었을 때 회사 저희가 사고 싶은 회사들 이제 뭐 몇천억 몇 조짜리 회사들 매니지먼트랑 디렉트하게 그 어떻게 보면 같이 맞대고 이제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회사를 어떻게 보면 약점들을 어떻게 보면 알아야지 더 싼 가격에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뭐 4, 50대 뭐 이렇게 엄청 베테랑들이랑 앞에 앉아서 제가 보기에 질문들 물어보는 거죠. 듀 딜리전스 했을 때 너네는 왜 매출이 이런 트렌드였냐, 이익률이 왜 이거밖에 안 됐냐, 트렌드를 봤을 때 이 그 클라이언트의 그 관계는 어떻냐,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그 회사 비즈니스 모델을 더 알라고 하고 이해력을 높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이런 경험들을 투자자로서 가져갈 수 있는 거지 사실 창업자가 아닌 이상 이런 되게 뜻깊은 경험은 가져갈 수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업사이드가 크잖아요. 투자 성과가 좋아야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말 사고적인 비판, 되게 좋은 사고를 갖고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저도 사실 되게 배운 것도 많고 어떻게 보면 저희 펀드가 유니크한 게 저희는 되게 회사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일주일에 뭐 3개씩 이상 보니까 패턴 매칭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헬스케어 쪽에는 이런 회사들 많이 보고 테크는 이런 회사들 보고 뭐 어떻게 보면 인더스트리얼즈 이쪽에서는 이런 거 보고 하면 패턴 매칭이 돼요. 이런 회사를 봤을 때는 이렇게 중요한 것들만 보자. 왜냐면 회사도 너무 많이 리뷰할 것도 많으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투자자의 눈을 키워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기도 해요. 패턴 매칭 분석을 할 수 있는 이런 스킬셋을 저희 펀드니까 가능했던 것 같고 제가 어소에서 이제 시니어 어소이트도 승진되고 이제 다음 VP가 됐을 때 또 이때 이렇게 간 스테이지가 다른 펀드였으면 되게 너가 할 수 있는 그 일이 한계적이었는데 저희는 신생아 펀드 때 제가 조인하고 어떻게 보면 파운더나 이제 시니어들한테 그 어떻게 보면 그 리스펙트 많이 받고 믿음을 받았으니까 제가 어서였을 때도 되게 시니어 어서나 VP 역할도 많이 할 수 있었고 이런 많은 역할이랑 많은 경험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았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왜 나왔냐고 물어보면 단점인 거죠. 어떻게 보면 장점만 얘기하면 단점은 이제 펀드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었어요. 90년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사모펀드가 그때 이런 LBO 그 레버리지 바이아웃이라는 거를 생각했을 때 바이아웃을 통해서 회사를 엄청 큰 그 채무를 가져와서 사서 그 되게 큰 이익을 받을 수 있겠다는 이런 것들 처음 나온 게 90년대면 이때 이후로 이제 많은 사모펀드들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경쟁이 심해지면 그게 무슨 뜻이냐? 리턴이 작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 저는 제가 제 파트너 나이가 됐을 때 내 파트너 됐을 때 제 파트너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는 그 구간이 적어드는 거예요. 왜냐면 매년 갈수록 똑똑한 친구들은 많이 나오고 똑똑한 펀드들도 나오고 하면 경쟁이 심해지면 비싼 가격에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좋은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회사를 살려고 하는데 펀드를 그 자금 조성한 그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해서든 돈을 빨리 불려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거를 그 컨트랙이 있으니까요. 투자자들한테 1,000억 모았으면 5년 안에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법적 계획이 있으니까 빨리 1,000억을 5년 안에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펀드들이 많아지면 경쟁이 심하지만 당연히 입찰금이 높아지고 하면 처음에 들어왔을 때 가격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엑시시 아무리 높아도 벌 수 있는 이제 이득이 적어지잖아요. 제가 말했듯이 성공 보수, 성과 보수 20% 캐리를 가져갔을 때는 이득이 커야지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게 큰데 이게 작아지면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어지니까 어떻게 보면 업사이드가 많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을 때는 이런 경쟁이 많이 심해지면 보는 회사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경쟁이 심해지니까 비싸지기도 있고 많은 펀드들이 있었으면 예전 같은 경우는 투자은행을 안 쓰고 어떻게 보면 파운더 창업자한테서 되게 디렉트하게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누구 중간 이제 브로커를 안 쓰고 하면 더 싸잖아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이 창업자들은 이런 프로세스가 어떤지도 모르고 이게 좋은 회사를 되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들이 예전에는 엄청 많았는데 이제는 펀드들이 많아지고 경쟁이 심해지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그런 회사들도 없고 거의 다 이제 투자은행이나 브로커를 써서 그 회사를 팔기 때문에 많이 업사이드가 없어진 것 같긴 해요. 이런 단점 때문에 저는 사실 이렇게 제가 20대 후반, 30살을 이제 다가감으로써 어떤 인더스트리에 있으면 좋을까, 투자라는 영역이 되게 핫했을 때 저는 이런 사모펀드보다는 크립토 쪽으로 선택한 것도 그런 이유예요. 그래도 아무리 이렇게 경쟁이 심해져도 레버리지 이 채권을 가져와서 써서 회사를 사는 이 구조는 최고의 리턴이에요. 어떻게 보면 당연히 좋은 회사를 안 사고 망하면 돈을 잃는 게 많고 그런 펀드도 많겠지만 이 정도만한 스트래티지가 없고 다른 헤지펀드나 벤처 캐피탈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50%다 미디언 리턴을 봤었을 때는 상업펀드가 아직까지 높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미래로 봤었을 때도 이런 상업펀드만한 좋은 곳이 없는 것 같긴 해요. 투자자로서 필요한 스킬셋이나 이런 눈을 배울 때는 오히려 저는 헤지펀드나 벤처 캐피털보다는 투자은행 하고 나서는 상업펀드가 더 좋다고 생각하고 미래에도 쭉 있을 만한 산업이긴 해요.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업사이드를 봤었을 때 더 큰 업사이드가 있는 투자 기회들이 있다고 봤던 데가 크립토나 이런 데니까 어떻게 보면 이직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마무리로 하면서 사모펀드가 어떻게 운영되고 하는지 정말 이거를 저는 한 몇 시간 정도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 뭐 딜을 가져와서 어떤 프로세스를 가져가서 이런 수학을 해가지고 산다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제 비디오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빨리빨리 말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25분, 26분 안에 이 사모펀드에 대해서 이제 좋은 오버뷰를 준 것 같긴 한데 당연히 질문이 있거나 제가 답을 안 한 것도 있으면 당연히 댓글을 남겨주시면 다음 비디오 때 제가 다 그거를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요번 비디오를 마침으로써 다음에는 제가 하고 있는 일, 다오는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커버를 할게요. 그러니까 이 비디오를 좋아하셨으면 좋아요, 댓글도 달아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알림도 맞춰주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봬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